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는 720분 넘는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시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대선 마지막에 뭐 아주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 어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이걸 발표를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정 교수님께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아침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면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후보 단일화죠.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는 후보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네.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뛰겠다 이런 내용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이미 사실상 이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이제 어제까지는 김동연 후보가 사퇴 그렇죠.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나서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 내용을 밝혔는데요. 명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정치 교체다. 정치 개혁을 거듭 강조했고요. 이 공동 선언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헌인데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 그러면 임기가 2026년까지겠죠. 네. 그럴 때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또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다 보니 거기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개혁 법안이라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예전에도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됐었다는 그랬죠. 비판을 받은 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좀 더 이제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데 김동연 당시 후보가 현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경제문제 전문가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고 민생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두 후보가 민생 현안에 대해서 힘을 모으자. 그런데 우리끼리만 힘을 모은다기보다는 네. 주택 문제나 교육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분야군요. 그렇죠. 네.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위원회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내용이고요. 나아가서 두 후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번 내용을 보시면서 두 분이 주로 이제 주목해서 보신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조 변호사님께서. 네, 단일화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혹시 쇼가 아닐까. 나중에 이게 단일화라고 해서 좋은 의견들을 그렇죠. 냈지만 이게 나중에 무산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그 공동선언문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네. 어느 정도 진정성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성을 띠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 개혁 법안을 만든다.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취임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아예 선언문에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 단순히 뭐 개혁 법안을 뭐 언젠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시기가 취임 없죠, 전에 보통.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하면 이게 당과 당 차원에서 이러한 준비를 사전에 조율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정해서 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꽤나 진정성 있게 들렸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그 민생 최대 현안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주택과 뭐 교육. 주택이라든지 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금융통합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사로 보고 있는 문제를 잘 건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공동선언문이 사실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네. 꽤나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떤 걸 주목하셨어요? 예, 어제 윤여준 전 장관, 법륜 스님 등 사회 네. 종교인들도 모여서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 통합정부, 연합정부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사실 한국 정치의 절대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좀 풀어야 되죠. 예, 그렇지 않으면 결국 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한쪽은 극렬히 반대하는 야당, 그렇죠. 한쪽은 이것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대립 구도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모습은 국회에서 실제로 상임이 잘 돌아가고 법안 잘 통과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 과정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 정작 본질을 잃어버린 좌우 간의 대립, 이념 논리 이런 것으로 흘러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을 담아서 어쨌든 제도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특히나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한 것은 민주당이 싫든 좋든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최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큰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대선의 성패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것을 추진한다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다. 높고요. 이 내용 자체를 다른 야당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명분은 적다. 네. 왜냐하면 이 다당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정착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의 민의가 양당제도에서는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둡니다. 다만 제가 거듭 강조하던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엉망이 된 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전신의 정당 큰 정당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양당이 문제죠. 예, 네. 민주당이 물론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정성이 있냐라는 의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강조했습니다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민주당이 이것을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천이 중요하다. 자, 근데 사실상 단일화라 하더라도 이제 뭐 표를 계산해 보자면 김동연 후보 지지율이 높지는 않아서 과연 효과는 어떨 것이냐. 이 단일화 효과 또 이것이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면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거가 정말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좀 통합해서 본다고 해도 예전에 뭐 30%대로 접전을 이뤘던 여론조사 결과가 40%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미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이 끝났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동연 이제 전 후보인데 네. 그 전 후보의 지지율이 1%대에 머물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선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계속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 안철수 후보가 거듭해서 자신은 이번에 대선을 완주하겠다라고 밝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같은 단일화까지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달리 지금 보세요? 워낙 추박빈 상황이라서 깻잎 한 장 차이 다르고 저는 이걸 깻잎보다 더 얇은 김 한 장 차이. 네. 중요할 수 초박빙이가 있죠. 중요하니까요. 네. 네. 지지율을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이탈시키지는 않겠지만 무당층의 일부분 어떤 논의가 되고 있지 무슨 내용이지 하고 관심을 끌고 바라볼 수 있는 한 요인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 시점이 오늘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면서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거듭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제 또 중도층에게 어떻게 보일지 어떤 네. 리더십으로 보여질지는 좀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 중에 일부는 민주당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또 안철수 후보가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지지 강도가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 강도가 그 끝까지 강도도 알 수 있나요? 예, 그런 조사가 이제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 후보를 그렇습니다. 바꾸지 않겠다. 예, 예. 예.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예. 수출 다 해야 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마지막에 갈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 측에 가져라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이것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도 이제 지금 마지막 TV 토론 이제 오늘 있다고 하셨으니까 또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 토론 얘기하니까 또 뉴스를 하나 저희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떠오르는데요. 대선 후보 TV 토론회 보시면서 다들 답답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알게 됐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지금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수어 통역에
의지하면서 이제 그걸 지켜보셨을 거거든요. 통역사가 또 너무 적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통역하는 사람도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하는 그 통역을 하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런 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보도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대선 후보 이제 선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좀 변화할 수 있다면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조은은 변호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TV 대선 토론 이번에만 보더라도 네. 수어 통역사가 한 명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야 후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렇죠. 후보들의 말이 이제 물리더라도 이해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명의 수어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와중에 청각장애인들은 후보자들이 각각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점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지난 19대 대선 때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제기를 했고 네. 인권위가 선거 방송 화면을 송출할 때는 2인 이상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라든지 예. 아니면 이번에 이미 실시되었던 그 1차, 2차 방송 네. 토론에 이 점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명의 수어 통역사만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청각 장애인들의 알 권리라든지 볼 권리 그리고 나아가서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면치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보더라도 통역자가 한 명인데 후보자가 여럿이다라고 하면 예. 그런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한계는 정말 뚜렷한 거고요. 놓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자가 뭐 후보자들이 말을 하는 와중에 중재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그 사회자가 말을 하는 그 부분까지 수어 통역자 한 분이 그걸 다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통역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론위원회 측이 그 수어 통역창이 너무 많아버리면 아니면은 다른 후보를 가린다면 이게 또 공정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개선이 안 됐었는데요. 화면상에 이제 띄워야 되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그 1차 토론 때 더불어민주당 김강진 선대위 인재영입위원회 부단장이 운영하는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네. 그 1차 토론을 실시간 그 통역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어만으로 이제 토론회를 볼 수 있도록 토론회 사회자나 대선 후보자 1인당 수어 통역사 5인 그러니까 총 5인의 수어 통역사를 전담 배치를 해서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송출한 건데요. 다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통역 화면과 TV 토론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후에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미 있었던 2차라든지 그렇죠. 오늘 또 있을 3차 토론에 대해서는 그 복지 TV 케이블 채널인데요. 이 복지 TV에서 이제 발화자별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를 해서 1대1로 이제 수어 통역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 TV 아까 말씀드렸지만 케이블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유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비용이 또 드는 거고. 네. 그리고 네. 이게 방송 3사에서 지상파에서 이미 각각의 방송사에 수어 통역사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복지 TV에서 나름의 수어 통역사를 또 개별로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아직까지는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케이블 채널인 이제 복지 TV에서는 지금 이제 수어 통역을 개별로 하고 있다라는 안내까지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 이 문제를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예, 근데 전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겠죠. 2018년에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선거 일정은 이미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방송사별로 하는 왜 후보자들끼리 합의해서 하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이번 토론은 법정 토론이잖아요. 꼭 해야만 되는 토론회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라도 문제되는 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발화자별로 그러니까 후보당 한 명씩 사실은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야 공약도 쉽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공약집을 충분히 인지해야 우리가 줄임말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하는데 맞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지금 인터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인 접근권 침해인과 동시에 수어 통역사 분들의 노동 문제도 사실은 얽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두 가지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애인 참정권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표소 접근권 문제. 네.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 특정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투표소 가서 투표하기가 이 동선이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공약집에 지금 점자 공약집에 틀린 내용이 막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 그리고 시각장애인데도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음성 공약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같이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약집 문제부터 해서 법정 토론만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또 이제 복지 TV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1대1로 전담하는 수어 통역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지상파에서는 될지 미지수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방송사의 수어 통역사에게 주어진 공간이 그 전체 화면의 16분의 1 정도라고 해요.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TV는 모르겠지만 휴대폰으로 그 방송을 보는 경우에는 그 엄지손가락 마디 정도의 화면에 그 수어 들어가 있는 통역사분의 거죠. 손짓 그리고 수어 통역은 이제 눈빛이나 표정으로도 그게 통역을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수어 화면 크기를 이 국민적 관심이 큰 선거 방송에서는 8분의 1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고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오늘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사실상 이때까지 이런 수어 통역, 1대1 수어 통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정보의 형평성 또 그 수어 통역을 하다가 다른 후보의 얼굴을 가리게 되면 이게 또 공정성,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의 권리가 침해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더 우선시한다기보다는 좀 같이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도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2차례 대선 토론회에서 그 발화자별로 수어 통역사를 배치를 했거든요. 예.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예. 지상파에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상파에서는 각 방송사별로 이미 수어 통역사분들이 있죠. 각각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발화자별로 마크를 해도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간을 다투어서 빨리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